사흘 전에 시장에서 당신을 봤어. 시장에서 나를. 당신 옆에 아이가 있었는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더라. 마치 아빠처럼. 아, 친구 아이야. 잠깐 봐달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친자식처럼 다정하던데. 당신 아이 맞지? 언제부터였어?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미안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미용실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오후 2시 한산한 시간입니다. 카운터 뒤편에 앉아 예약 일지를 정리하던 박선영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만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렸습니다. 50이 넘으니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지만 선영의 얼굴에선 미소가 쉽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선영에게 석 달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김 여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선영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새 손님들이 많아서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몇몇 단골들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선영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위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영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29에 이 가게를 열었고 30에 결혼했고 31살의 딸 은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27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선영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선영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운 것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무관심과 침묵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함만이 둘을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된 것이,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잠들게 된 것이, 대화가 사라진 것이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선영은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둘 다 바빴지만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은지가 태어났을 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어린 딸을 번갈아 안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힘들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무언가 변했습니다. 태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선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태수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영은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둘 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엔 너무 무거웠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주에 아들 결혼식이에요.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김 여사의 밝은 목소리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쁘게 해드릴게요. 결혼.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선영에게도 설레는 단어였을 텐데 지금은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 은지의 결혼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26,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요새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지켜본 탓일까요? 선영은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선영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골목길을 걸으며 선영은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선영은 편의점에 들러 김밥 한 줄과 우유를 샀습니다. 요즘 저녁은 대부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보는 편의점, 떡볶이 가게, 세탁소. 그 모든 것들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선영의 마음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혼자 걷는 길이 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 집안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때론 편안했고 때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자고 했잖아. 선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때 다짐했던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딸 걱정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란 게 뭘까요? 선영은 50이 넘도록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가게를 위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엄마, 혼자 밥 잘 챙겨 드세요. 또 편의점 음식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은지도 바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지만 이혼 이후로는 자주 내려와 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엔 3명 몫을 차렸는데 이제는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새 매일 밤이 이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떠나보내고 나니 오히려 그리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선영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2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선영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혼이 정답이었을까요? 그냥 참고 살 걸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관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함께 사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여느 때처럼 미용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은 단골인 이 사모님이었습니다. 파마를 하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선영은 능숙하게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롤을 말고 약을 발랐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20년 경력답게 실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아침엔 춥다가 낮엔 또 따뜻하고. 그러게요. 환절기라 그런가 봅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선영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사생활까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혼 이후로 선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던가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우산을 챙겼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 접이식 우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모든 걸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예약 없이 젊은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질 좀 해주세요. 앞머리랑 옆머리만요. 네, 앉으세요. 선영은 손님을 의자에 앉히고 가운을 둘러주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손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연까지 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머리를 잘 손질해주는 게 선영의 일이었습니다. 가위질을 하는 동안 밖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은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았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장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예약 손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산을 펴고 계단을 내려가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을 걷는 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3본 시장은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채소 가게에 들러 배추와 물을 샀습니다. 김장철은 아직 멀었지만 겉절이라도 담가 먹으려고요.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몇 개를 샀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잠시 쉬어가려고 시장 통로 처마 밑에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보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수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키가 작은 걸 보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빠처럼.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태수의 조카일까요? 하지만 태수에게 조카는 없었습니다. 형제가 없었으니까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란 말입니까? 태수는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태수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입모양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어딘가 선영 자신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코 모양이 그랬습니다. 이마의 곡선도 그랬습니다. 착각일까요? 선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준아, 우산 들어.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준인가 봅니다. 아이는 태수에게서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손을 잡고 선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그것도 저렇게 큰 아이가.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그럼 그 아이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선영과 결혼하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태수와 아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처마 밑에 있었지만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우산을 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태수와 아이, 둘이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아이의 얼굴, 태수를 닮은 눈매, 선영을 닮은 코.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야.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수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게 자신의 삶을 흔들 거라는 예감.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태수의 일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선영의 마음속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곧 선영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선영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그날 이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수와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뒷모습, 아이의 얼굴, 태수를 닮은 눈매, 선영을 닮은 코, 아니, 착각일 겁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이유를 말할 순 없었습니다. 태수와 아이에 대해서, 그 이상한 느낌에 대해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수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왜 태수와 함께 있었는지, 설령 이혼한 사이라 해도 2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물어볼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울 이유도 없었지만 지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고민하는 사이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얼굴 어딘가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커트 부탁드려요. 네, 앉으세요. 선영은 손님을 의자에 앉히고 가운을 둘러주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손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영은 손님의 머리를 빗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깨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앞머리는 그대로 두고요. 알겠습니다. 선영은 가위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미용실에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님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손님이 오히려 편했으니까요. 한참을 자르고 있는데 손님이 거울 너머로 선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네, 20년 넘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단골 손님도 많으시겠어요. 그럭저럭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사적인 질문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건 흔치 않았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손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얼른 가위질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인연이 참 우습죠. 손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실내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드라이기 소리보다 큰 목소리로 오래 살아도 서로 속을 다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아도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선영에게 뭔가 암시하는 걸까요? 선영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라이가 끝나고 선영은 거울을 손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좋아요.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벗고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선영도 따라가 계산을 준비했습니다. 카드를 받는 순간 손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선영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사장님을 직접 본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손님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김태수 씨 아내셨죠? 아, 지금은 전 아내시구나. 전 오미정이라고 합니다.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정.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중요한 이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랑 저 아는 사이거든요. 꽤 오래전부터요. 미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를요. 김태수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미정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태수와 무슨 관계일까요? 왜 선영에게 찾아와 저런 말을 했을까요?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흘 전 시장에서 본 아이. 오늘 나타난 미정이라는 여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곧 드러날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 비밀이 선영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확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계속해서 미정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 그게 뭘까요? 태수가 선영에게 숨긴 게 뭘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태수 씨, 저예요. 선영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태수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 만에 받는 전화였습니다. 당황스러울 만도 했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지금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겠어. 태수는 또 침묵했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삼본역 앞 카페. 내일 저녁 6시.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사흘 전 시장에서 본 아이에 대해서, 오늘 찾아온 오미정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태수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태수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선영이 아무리 뛰어가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흘린 눈물이 현실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태수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듣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후 5시 선영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왜 화장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잘 보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삼본역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6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왔어. 태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인데 이제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태수가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돌려 말할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선영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흘 전에 시장에서 봤어. 당신을.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시장에서? 응. 비 오던 날이었어. 당신 옆에 아이가 있었어. 남자아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커피만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야? 당신이 손을 잡고 있더라. 다정하게. 마치 아빠처럼. 그건. 태수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카야. 친척 조카. 태수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으니까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한테 조카 없잖아. 형제도 없는데 무슨 조카야?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한 여자가 가게로 왔어. 오미정이라는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태수가 숨기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미정이가 너를 찾아갔어? 그래. 의미심장한 말만 하고 갔어. 나한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영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태수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아이랑 그 여자, 당신이랑 무슨 관계야?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슬펐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 오래전 일이야. 미정이랑 나, 네가 은지를 임신하기 전에 잠깐 그때 한 번 잘못이 있었어.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전 일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태수는 27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온 겁니까? 선영과 함께 살면서, 은지를 키우면서,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누우면서. 그럼 그 아이는 몇 살이야? 9살 준이라고 해. 준이. 선영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장에서 태수가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9살. 은지보다 17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왜 아이가 지금 나타난 거야?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정이가 아파. 많이. 오래 못 산대. 선영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아이를 태수에게 맡기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게 선영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네가 아이를 맡기로 한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정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부탁한다고. 자기가 죽으면 아이가 혼자 남는다고. 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두고 있었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27년 동안 왜 숨긴 거야?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알면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솔직히 나도 잊고 살았어. 미정이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진.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영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27년이 무너졌습니다. 선영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태수 옆에는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보처럼 선영은 밤새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아침이 올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선영이 알고 있던 태수는 진짜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면을 쓴 남자였을 뿐입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돌려 오늘 하루 쉰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팠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집요하게 선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미용실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미정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미정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선영은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선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진 비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얼굴을 보니 미움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한테 들었어요. 어제 만났다고. 그래서 왔어요? 뭘 더 말하려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그 아이, 준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이준이에요. 올해 9살이죠.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랑 김태수 사이의 아이잖아요. 그게 내가 알아야 할 전부 아닌가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오래 못 살아요.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요. 길어야 1년.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6개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치료도 소용없대요. 이제 시간 문제래요. 그래서 아이를 김태수 씨한테 맡기려는 거군요. 맡길 곳이 없어요. 저한테 가족도 없고 준이 아빠는 태수 씨밖에 없어요.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처지가 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수와 바람을 피운 여자였으니까요. 선영의 결혼 생활을 망친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한테 와요? 김태수 씨한테 가야죠. 태수 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대요. 혼자서는 못 키운대요.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부탁이에요. 이준이를 받아주세요. 제 병이 더 이상 길지 않아서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아이를 선영에게 맡기겠다는 겁니까? 남의 여자 남편과 낳은 아이를 그 여자에게 맡기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태수 씨한테 들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은지 씨를 잘 키웠다고. 제발 준이만큼은 살려주세요. 미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왜 당신 아이를 받아줘야 하는데요? 내가 왜?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선영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인데 아이가 왜 벌을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선영이 그 아이를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선영은 미정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미정은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당신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준이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서 뭐 하라고요? 그냥 아이를 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미정은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할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오미정.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 괜찮아. 일 열심히 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몸 잘 챙기세요. 다음 주에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빠한테 다른 아이가 있다고, 이복 동생이 생겼다고. 아니,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선영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아이준이의 얼굴, 태수를 닮은 눈매, 선영을 닮은 코,
내가 왜 저 아이를 생각하고 있지? 선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의 아이였습니다. 태수와 다른 여자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선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아이, 갈 곳 없는 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아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정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외면할 것인지. 선영의 선택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미정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용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을 받고 머리를 자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적인 반복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하지만 밤이 되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오미정이었습니다. 선영은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미정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께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들을 봐주세요. 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올림. 선영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살, 5살, 7살.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얼굴. 모든 사진 속에서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미정이 사랑으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난다니. 아이는 얼마나 슬플까요? 마지막 장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정과 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지만 미정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준이는 어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을 동정해서일까요? 아니면 준이가 불쌍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일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선영입니다. 아, 선영 씨. 미정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앨범 잘 받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정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은 못하겠지만 일단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오후 2시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3번 호수공원 앞 벤치에서 만나요. 준이랑 함께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만나기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오전 내내 불안했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도 지웠다가 다시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오후 1시 50분, 선영은 3번 호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2시 정각, 저 멀리서 미정과 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미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위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선영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영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를 닮은 눈매, 미정을 닮은 입모양, 그리고 어딘가 선영 자신과도 닮은 얼굴 윤곽. 안녕하세요. 미정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아, 인사해. 이분이 아줌마야.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선영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곧 죽는다는 것도, 자기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도. 준아, 아줌마랑 좀 이야기할 거니까 저기 가서 놀고 있어. 멀리 가지 말고. 네, 엄마. 아이가 놀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네에 올라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과 미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가 착하게 생겼네요. 선영의 말에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나 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혼자서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미정이 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태수 씨는 준이 존재를 아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일부러 숨겼죠. 왜요? 태수 씨는 당신과 결혼했잖아요.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나타나서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태수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당신이 태수 씨랑 결혼하기 전부터요. 선영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왜 그랬는지, 왜 혼자 아이를 키웠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준이를 혼자 남겨둘 순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정말 혼자가 돼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척도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준이 아빠는 태수 씨밖에 없어요.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은 거군요.
맡긴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부탁드린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정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태수 씨보다 더 믿음이 가요. 은지 씨를 그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준이도 잘 부탁드려요. 선영은 손을 빼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요. 알아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도 기다릴게요. 놀이터에서 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일어나 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곧 헤어질 두 사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미정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아이준이도 자주 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만날수록 아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잘 따랐고 선영에게도 공손했습니다. 미정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선영 씨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부탁이 있어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선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선영이 들어서자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았대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준아, 밖에 나가서 좀 기다려줄래? 아줌마랑 엄마가 이야기 좀 할게.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정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예요. 말씀하세요. 준이를 부탁드려요. 제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태수 씨랑 당신이 결혼하기 전 저도 태수 씨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신이 태수 씨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물러났어요.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2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유산하셨다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임신했지만 5달 만에 유산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에 평생 남은 상처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제가 태수 씨 곁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운명이 참 묘하죠.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미정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잃은 아이 그 아픔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게 그만큼 아프니까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잃은 아이, 오래전 사라진 생명, 선영이 평생 잊지 못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준이를 당신의 아이처럼 생각해 주세요. 제가 태수 씨한테서 빼앗아간 게 있다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전 잃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게 지금 준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며칠 후 미정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은 태수, 은지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아이는 계속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후 5시 48배 짧은 생이었습니다. 준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9살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정에게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준이는 상주석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태수는 아이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아이 우리가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지야, 저 아이 아빠가 우리 아빠잖아요. 그럼 내 동생이기도 하고요. 은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선영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게 고마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선영은 태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둘은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내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데려올게요. 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준이를 내가 돌볼게요. 당신 혼자서는 못 키울 거잖아요. 선영아, 그게 무슨. 아이는 죄가 없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준이를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도 당신한테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저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이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아줌마랑 같이 살래?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준이한테 아줌마랑 잘 지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준이가 선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선영도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전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지금 받아들이는 아이에 대한 다짐이 뒤섞였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둘을 안았습니다. 태수도 곁에 섰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삼본동 미용실 앞 골목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가게 문을 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뒤에서 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돌아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 도시락 챙겼지? 네, 챙겼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요. 오늘 학교 끝나고 태권도 학원 가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알았어요. 준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준이를 집으로 데려온 건 미정의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 했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선영은 그럴 때마다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토닥이며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은지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 준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던 준이가 점차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동생이 생긴 게 신기하면서도 기뻤다고 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괜찮아요. 준이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은지의 말에 선영은 고마웠습니다. 딸이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태수도 자주 들렀습니다. 주말마다 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갔습니다. 아빠 노릇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영과 태수는 이혼한 사이였지만 준이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상의하고 함께 학부모 상담도 갔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첫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김 여사였습니다. 사장님,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생활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드님이랑 잘 지내신다면서요?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준이를 데려온 걸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의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세상 일은 다 복잡한 법이니까요. 착한 아이더라고요. 어제도 가게 앞에서 봤는데 인사 참 잘하던데요. 그러게요. 예의 바른 아이예요. 선영은 김 여사의 머리를 손질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선영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래전 잃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채워주었습니다. 공허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혼자였던 집이 이제는 북적였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밤에 재우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선영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무슨 칭찬?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준이가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이 대단하네. 정말 잘했어. 다음에도 100점 받을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선영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키우는 것도 엄마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선영은 문득 미정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준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선영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미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이를 잘 부탁드려요. 선영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언제 돼요? 배고파요.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식탁을 차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손에 치킨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이한테 사주려고 샀어. 같이 먹을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를 드렸습니다. 준이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 100점 받았어.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태수가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준이의 아빠이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사이지만 이제는 준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였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준아,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아빠. 안녕히 가세요. 태수가 나가고 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준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선영의 품에 안겨 곧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지만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배신, 충격, 슬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용서와 선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태수를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준이를 선택한 것. 그게 선영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는 것.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선영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으니까요. 새로운 의미를 주었으니까요. 선영은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아침이 올 것입니다. 준이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별을 보며 미정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그리고 준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 주기를.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이 잘 키울게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선영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혼자가 아닌 준이와 함께, 그리고 때로는 은지와 때로는 태수와 함께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으로 선영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준이를 위해 사는 50이 넘은 여자. 그게 지금의 박선영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